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2021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4일이 됐네요. 이렇게 또 다시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2주 연장이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만 지금 찾아뵙게 됐는데,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이루시길 바라고, 특히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좋은 일은 발생하겠죠. 시간이 지나면은 안 좋은 일보다는 더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 항상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세법, 다시 첫 진도부터 수업을 해 나갈 건데, 저는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동안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좀 들어주시고, 세법이라는 공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문항수가 좀 작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안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느냐면, 나중에 가서 하기 싫어진다거나 또는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생깁니다. 자,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꾸준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만큼 가장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적, 반복적, 그리고 즐겁게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물론 세법이라는 과목 자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세법은 굉장히 딱딱한 과목이에요. 돈하고 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 또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접목을 시키다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어떤 법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즐겁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더라도 그냥 이건 시험 목적상으로 배우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즐겁게 공부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진도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건데, 공인중개사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세법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되는데, 딱히 해드릴 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공부를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정도 정보는 다 얻으셨을 거니까. 그리고 세법이라는 과목 자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꾸준하게. 그리고 저희를 믿고, 이 학원을 믿고, 저희 메가랜드를 믿고, 그리고 저희들을 믿고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나 방향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본사나 메가랜드나 아니면 학원 쪽이나 저희들 홈페이지에다가 질문을 올리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 개개인에 맞춰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믿고 따라오시라는 이야기예요. 막연하게 믿고 따라오시면 하나씩 채워져 가면서 흐트러져 있던 어떤 단추들이 하나씩 묶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올바르게 다 채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뭘 정리를 할 거냐면, 우리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그대로 뭘 배우는 과목인지는 아시겠죠? 세금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몇 차 과목인지는 아시죠? 2차 과목입니다. 몇 문제 출제돼요? 16문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총 6과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하자니 조금 불안하고, 이런 과목이, 즉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서는 거의 계륵 같은 과목이 뭐냐면 세법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세요. 공부 많이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드리고는 싶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러면은 세법에 집중하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들이 아깝죠. 왜냐면 40문제짜리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16문제짜리를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해달라고는 부탁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세법보다는 다른 과목들 뭐 1차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나 학개론, 2차 같은 경우에는 공법이라든지 뭐 중개사법 40문제짜리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시는 게 맞고 세법은 조금 천천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뭐 다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시법에서 24개 다 맞으시면 되니까. 그죠?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합격인 거예요. 그러면 공시하고 세법하고 묶어서 40문제인데 총 24문제만 맞추시면 돼요. 근데 공시가 24문제고 세법이 16문제예요. 그러면 세법은 다 틀려도 되고 공시를 다 맞으면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공시 세법을 다 할 필요는 없죠. 그냥 공시만 열심히 하세요. 공시만. 문제는 공시를 책을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24개 맞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디에서 채워야 되느냐? 세법에서 부족한 점수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 부족한 점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분들 수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하면서 따라와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습을 해주시면 훨씬 좋은데 3월부터는 예습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물론 기존에 재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11월, 12월 달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미리 예습을 좀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고 오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예습을 한 다음에 수업을 듣는 것과 예습을 안 하고 수업을 듣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1월부터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수업을 무조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느냐. 매일매일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일단 수업을 들으시고 오후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읽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책을 딱 덮고 나서 다른 과목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이틀에 한 번씩이라든지 한번 소설책 읽듯이 쭉 읽어주셔야 돼요. 1, 2월 달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은 그게 무슨 내용이었구나. 이런 말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한 단어 한 단어, 한 내용, 한 문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숙해지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 본격적으로 심화학습에 들어간다든지 법률에 대한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따라오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론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점수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결국 점수는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가 중요해요. 그 문제 푸는 요령을 나중에 가서는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구단도 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적분이다, 미분이다, 적분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 자체가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 단계를 하나씩 밟고 올라가야지만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져서 위에 가서 심화학습에 들어가는 거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심화학습에 들어가면 나중에 모든 게 다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단어 한 단어에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을 해주시고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20-30분 정도는 그 전에 배웠었던 내용을 한번 쭉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내용은 부동산 세법인데 글자 그대로 모든 세금을 배울 건 아니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부동산을 뭐 할 거냐면 양도하겠죠. 그러면 양도했으면 다른 누군가는 다시 무엇을 할까요? 취득을 하겠죠. 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중에서 딱 5개가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라는 세금하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유 중에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인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그 소득세 안에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소득세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있고 퇴직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배울 것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배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러니까 딱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때 취득세가 통상적으로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느냐면 약 3문제 정도, 등록면허세가 1문제 정도, 재산세가 역시 3문제 정도, 종합부동산세가 1문제 정도, 소득세가 약 6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회 때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2문제가 나왔었고 등록면허세가 2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거의 평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면 14문제가 나오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걸 오늘 배울 어디에서 배울 거냐면 총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총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총 몇 문제 나오느냐?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6문제를 다 맞출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시하고 세법 묶어서 3교시 때 시험을 보는데 총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면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공시가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세법이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40문제 통틀어서 우리는 몇 문제 이상만 맞추시면 돼요? 24문제 이상만 맞추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평균 60점만 맞으시면 무조건 합격이니까. 그러니까 40문제 즉 100점짜리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상대평가라면 당연히 100점짜리를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절대평가입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 중에서 몇 개 안 남았어요. 요즘 뭐 뉴스에서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앞으로는 뭐 상대평가로 이것도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지켜봐야 될 이야기고 솔직히 이런 부분 때문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택관리사가 상대평가로 바뀐 지가 좀 됐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도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10년 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절대평가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꼭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60점을 맞을 것인가를 전략을 세우셔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것인가 그 전략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항상 첫 번째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내가 합격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법에서 몇 개, 중개사법에서 몇 개, 공시하고 세법 묶어서 몇 개. 그래서 60점을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면 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버려야 되느냐.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공부를 해봤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하시는 거고 아무리 해도 안 되거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버리시는 게 맞아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걸 풀어내면 잘하는 줄 알아요. 물론 어려운 걸 풀어내면 잘하는 사람은 맞아요. 왜? 어려운 걸 풀어냈으니까.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걸 풀어내서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쉬운 걸 틀리지 않아서 합격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생각하자. 어려운 걸 풀어내는 게 아니라 쉬운 걸 틀리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내용, 아주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내가 평소에 잘하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만 실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합니다. 아마 시험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느낄 거예요. 이건 내가 분명히 아는데 시험장 당일에는 안 보여요. 분명히 내가 이거 아는데 그때는 너무 긴장해서 답을 달리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60점을 맞으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 나는 여기서 24개 맞을래.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0개만 맞아도 돼.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야, 나 여기서 20개만 맞을래. 그러면 여기서 4개만 맞아주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야, 나 여기서 16개만 맞을래. 그러면 여기서 8개를 맞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좀 세우신 다음에 세법에서는 이 정도만 좀 하면 되겠구나. 나머지 것은 그냥 주관식 문제가 없으니까 다 객관식 문제니까 찍자. 찍어서 하나 더 맞으면 좋고 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법은 총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세법에서 목표는 16개가 아니라 몇 개를 목표로 잡으셔야 되느냐면 10개를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10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봤을 때 충분히 10개는 맞출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나머지 6개는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시험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작년 시험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이런 분들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 어려운 해든 쉬운 해든 아주 특별한 해, 예전에 뭐 15회 때라든지 이런 데 빼놓고는 어렵다 쉽다라고 했을 때 총 16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2문제 나오면 그 해는 쉬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4문제 나오면 그 해는 어려운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2문제가 나오든 4문제가 나오든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죠. 왜? 이거 틀려도 돼요. 나머지 12문제는 다 쉬운 문제예요. 뭐 쉽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 특별히 실수만 하지 않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 4문제나 이런 문제, 어렵게 나오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해서 이걸 풀어내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찌됐든 세법은 16문제 중에서 몇 개를 목표로 한다? 10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0개를 맞으려면 여러분들이 뭘 일단 하셔야 되느냐?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자, 일단 소득세는 많이 보셔야 돼요. 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 다음 취득세하고 재산세 중에서 하나만 보면 되겠죠? 결국 총론이라든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총 6파트인데 6개를 다 공부를 해야 16개를 맞춰요. 근데 2개만 공부합니다. 취득세하고 소득세를 하든 재산세하고 소득세를 하든. 그래서 9개를 맞춘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나머지 9개를 맞추고 나머지 7개를요. 한 번으로 쭉 찍어도 최소한 2개는 맞아요. 그럼 벌써 11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11개를 맞추는 게 훨씬 낫지. 총 6파트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16개를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제가 제시한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나는 소득세가 너무 어려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소득세 내에서도 아주 쉬운 부분, 기본적인 부분, 잘 나왔던 부분들만 정리하는 거예요.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버리시고요. 대신 재산세 내에서도 일부, 취득세 내에서도 일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9개나 8개 정도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한 번으로 쭉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공부를 할 때 마음이 좀 편하게 여러분들 접근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공부가 어려워지면 하기 싫어지고 하기 싫어지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포기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래요.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하죠. 내가 이걸 공부 안 해도 진짜 괜찮을까? 이거 안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땐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저희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나중에 결과를 지켜봤을 때 그래,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희들은 10년 넘게 수업을 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해온 모습을 봤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는 게 가장 잘 해나가고 가장 효율적인지를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방법이 맞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 정도고, 물론 수업은 전체적으로 다 해드립니다. 다 해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다 듣고 공부를 하실 때는 해보고 뭐 하느냐,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총칙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은 20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제1절에 조세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세란 무엇인가? 뭐 그래도 명세기 세법을 배우는데 세금이 뭔지는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요게 조세입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세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일단 알고는 가자고요. 자, 그랬을 때 이걸 풀어서 쓰면 밑에 특징에가 나와 있습니다. 2번에. 자, 한번 가보죠. 자, 특징에 보시면은 1번에 자,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그래서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공공단체라든지 아니면은 공기관 등에서 걷는 것은 세금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오직 누구만 거둘 수가 있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그래서 국가가 걷는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고, 참고로 세금에만 무슨 글자를 쓰느냐면 무슨 세라 그래요. 세금이 아닌 것은 세자를 안 씁니다. 무슨 금, 무슨 비 이렇게 가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었느냐면 전기요금이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에 전기세는 없습니다. 예전에 그 뉴스에도 한번 나왔는데 사람들이 전기세 그러니까 이걸 세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입니다. 공사라고 하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에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이냐 공공기관이냐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월급을 세금으로 받으면 국가기관이고요. 월급을 기업의 이익으로 받으면 그냥 기업이에요.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라는 국가 기반 산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단체인데 전기를 팔아가지고 나온 수익 가지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이건 국가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전기세 이러시면 안 돼요. 전기요금이라고 해야죠. 또 우리 적십자 단체에서 걷는 거 있죠? 그거 세금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적십자 회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비. 그래서 자, 세금에만 무슨 글자를 쓰느냐? 세자를 쓴다.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자, 무슨 세 그러면 아, 이건 세금이구나. 뭔지는 몰라도. 근데 세자를 안 쓰면은 아, 이건 세금이 아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세금이 아닌 것 중에서 세자 쓰는 게 딱 2개가 있어요. 있게는. 뭔지 아시죠? 월세하고 전세입니다. 월세, 전세가 여러분들 세금 아닌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세금에만 세자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 아닌 것은 세자 안 써요. 자, 그래서 세금은 누가 징수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 2번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자, 그렇다면 세금은 왜 걷느냐? 자,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뭘 위해서? 경비 충당을 위해서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운영비가 필요하죠. 그 운영비 목적으로 걷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은 가정으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생활비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히 가정이 유지가 되려면 누군가는요 생활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을 국가로 확대를 시키게 되면 그게 세금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금이 되려면 전제 조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야 돼요. 두 번째는 경비 목적으로 걷어야 돼요.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거나 또는 경비 목적이 아니라면 조세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 것 중에서 경비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아닌 다른 목적으로 걷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보세요. 벌금이나 과태료는 제재 목적으로 걷는 거거든요.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걷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세자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세금이다 아니다? 세금이 아닌 거죠.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세가 되려면 국가나 지자체가 징수를 해야 되고 무슨 목적으로 걷어야 된다?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걷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조세는, 세금은 누가 내느냐?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한대요. 자, 가정의 생활비가 국가로 확대를 시키면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정의 생활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그죠? 가정의 생활비는 아빠가 낸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아빠가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내는 것도 아니죠? 가정의 생활비는 누가 내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게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죠. 그죠? 만약에 자녀가 학생입니다. 그러면 학생 보고 생활비 내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할 거예요? 너도 학생이고 우리 집에 구성원이니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저녁에 학교 끝나면 나가서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와 이래요? 그건 아니죠. 그죠? 너는 학생이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해야 될 일을 해. 돈은 내가 벌어올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자녀가 취직을 해서 직장에 다닙니다. 돈을 법니다.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벌어온 월급에서 생활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그 돈을 안 받을 수는 있어요. 왜? 너 나중에 독립해서 나가거나 결혼해서 나갈 때 그때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 받을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받으시는 게 맞아요. 너도 이 가정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 단돈 얼마라도 생활비는 네 밥값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죠.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돌려주는 한이 있어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생활비는 누가 내느냐면 능력이 되는 사람이 냅니다. 자, 국가의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느냐? 모든 국민이 다 내는 게 아니라 그중에 누가 내느냐면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내요.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을 정해놨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요건, 등록면허세 과세 요건, 재산세 과세 요건, 종합부동산세 과세 요건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요건에 해당하면 나는 내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셔야 되고, 만약에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그때는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게 세금이에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각 세목별로 과세 요건은 다 배우실 거니까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세는 개별적 또는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자, 그러면 가정의 생활비를 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가정의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는 생활비를 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생활비를 안 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생활비는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 아니죠.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활비를 냈다고 해서 나한테만 어떤 혜택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낸 세금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 아니에요. 국가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따지고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 즉 시장경제체제에서 유일하게 공산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되게끔 가는 게 뭐냐면 세금의 기본 원리예요. 자, 시장경제체제하고 공산주의 체제하고요.
이론상으로는 뭐가 제일 확실하냐면 공산주의 체제가 제일 유토피아예요. 가장 좋아요. 이론상.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사람은 능력 차이도 있고요. 그죠? 능력 차이도 있고 신분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차이를 모두 무시하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 개념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각자 개성도 있고요. 경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를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절대신이 있어가지고 눌러야 돼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해도.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전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가 가장 좋은 거예요. 불안전하지만. 그러면 시장 경제 체제는요. 자유를 주면서 책임을 주는 거죠. 네가 한 만큼 벌어가. 네가 한 만큼 받아가. 네가 낸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 이게 시장 경제 체제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딱 하나 문제점이 생깁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는 하나의 문제점 뭐예요? 빈부의 차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완벽하게 해소는 못할지언정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반강제적으로 걷어들이는 게 뭐냐면 세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낸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니다.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 반대급부라는 것은 뭐냐면 대가성이에요. 대가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신 전체적이고 공통적인 혜택은 있죠. 내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고요. 그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니까 그 안에서 나는 자유롭게 경쟁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도로가 깔려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전기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전기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다 내가 뭘 냈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나라를 지키고 그 다음에 전기가 깔리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사회 간접 자본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게 나한테만 돌아오는 혜택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이고 공통적인 혜택은 있어도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혜택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개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세는 재정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수입을 말한다. 자, 세금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입니까? 필수 항목입니까? 그죠? 필수 항목이죠, 세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이 없으면 생활비가 없으면 가정이 유지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 없으면 나라가 유지가 안 돼요. 나라가 유지가 안 되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내고 누군가는 안 내는데 합법적으로 안 내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불법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강제로라도 걷어들여야죠. 그래서 세금이 법률로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강제적으로 걷기 위해서 법률로 만들어진 거예요. 임의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조세는 뭐다? 금전급부이다.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자, 그러니까 세금은 뭘로 내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 세금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저축이나 투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세금은 사용이 목적이에요. 국가 곳곳에 국가 전체 운영 경비로 쓰이고 또 국가 곳곳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메꾸는 데 쓰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즉 쓰는 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사용을 하려면 가장 편한 게 뭘까요? 현금이겠죠. 그래서 받을 때도 현금으로만 받아요. 만약에 건물이나 토지로 받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이걸 다시 현금화시키는데 비용도 발생하고 뭣도 발생합니까? 시간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때 사용해야 될 곳이 발생을 했을 때 제때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만 받도록 되어 있느냐면 현금으로만 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내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럴 때만 현금 이외의 것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물납제도라고 해요. 또는 한꺼번에 내기가 곤란할 때는 나누어서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분할납부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물납제도나 분할납부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세의 기본 특징인데, 자, 다시 한번 1번부터 쭉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세란 무엇이냐? 1번에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2번에 뭐 할 목적으로?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3번에 자, 누구로부터?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4번에 뭐 없이?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5번에 어떻게? 강제적으로. 6번에 무엇으로?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조세라고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조세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조세란 법률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뭐한 자로부터?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 줄여서 지자체라고 하겠습니다. 뭐 할 목적으로?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조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죠. 그래서 현행 국세가 13개가 있고 지방세가 11개가 있는데, 그래서 총 24개의 세금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가 딱 5개고요. 그리고 자, 뭐가 목적이냐? 사용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 편의성을 위해서 무엇으로만 받도록 돼 있느냐? 금전으로만 받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물납이라고 하고, 현행 우리나라는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총 24개의 세금 중에서 딱 2개가 있어요. 요건 외우셔야 돼요. 뭐가 있느냐면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 딱 2개 한해서만 무엇이 가능하냐?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전으로 낼 때도 원래는 한꺼번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은 필요한 경우에는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분할납부라고 하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여러 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게 조세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금전급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분할납부나 물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요 5개의 세금 중에서 물납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분할납부가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자, 보죠. 취득세는 물납제도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도 물납제도 없고요. 재산세만 물납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없고요. 소득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5개의 세금 중에서는 유일하게 물납제도가 있는 것은 재산세 하나뿐이고, 우리 시험범위 아닌 것 중에서는 상속세가 하나 있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분할납부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물납이나 분할납부가 아예 안 돼요. 대신 어디서부터는 나오느냐? 보유 단계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소득세에서는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납과 분할납부가 다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재산세 하나뿐이고, 우리가 배울 5개 중에서는 대신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요, 물납제도는 없지만 무슨 제도가 있다? 분할납부 제도는 있다. 그 금액이라든지 조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딱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시 시작할 테니까요.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